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드시 듣는 국어 이문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일에 치러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등급 컷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재 EBSI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등급 컷을 살펴봤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꽤나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변별력 있는 지문을 만나면서 당황하여 다음 지문 이어지는 문학들에서 시간 분배를 또 실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작년 9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은 5점,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커트라인은 4점 감소하여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서 특히나 독서가 어려웠던 친구들 또는 문법 대비가 덜 되어 있던 친구들은요,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6월 학력평가 또는 3월 학력평가에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등급이나 원점수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내가 11월 학력평가를 준비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답률 탑 문항 1위부터 10위까지를 시험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문법의 12번 문제가 오답률 8위를 기록해서 전체 수험생의 과반수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문형 문제였어요. 네, 지문형 문제에는 이렇게 의문 변동이나 또는 단어의 품사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 개념에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 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문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양분할 것을 알 수가 있지.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의 예시로는요, 유음 탈락이 있대. 유음은 리을밖에 없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아, 리을 탈락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정한 의문 환경에서 유음, 리을이 탈락한다고 돼 있는데 이 특정한 의문 환경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후술될 것임을 알 수가 있어. 그때 다른 탈락 현상에 비해서 적용되는 환경, 이 특정한 의문 환경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니까 유형화해서 설명하겠지. 자, 먼저 하면서 담화 표지 나옵니다. 먼저가 있다는 건 얘들아 둘째 또는 다음으로가 있다는 얘기야.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먼저 품사는 용언이야. 그래서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이라고 나와 있어. 그 뒤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또는 어미가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라고 나오네. 그럼 여기서 규칙적으로 탈락한다는 거는 우리가 배운 규칙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자, 예를 들면 알다의 어간 아래다가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알 플러스 니은, 자, 그래서 형태소 여러분들 복원해서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결합한 경우 또는 알다에다가 상대 높임 종결어미 중에서 하십시오체의 평서문인 비읍시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탈락하고요. 또 알다에다가 이번엔 어말어미는 아니지만 선어말어미,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에다가 현재 시제의 선어말어미 니은에다가 종결어미 다가 결합할 때 어쨌든 다 리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지. 팔다도 마찬가지지. 팔에 오가 결합할 때 파워와 같이 규칙적으로 탈락한 현상이 일어난대. 그러면 이 용언의 어간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지. 그럼 다음 문단 가볼게요.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나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형성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럼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거구나. 이때 버드나무나 바느질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다? 니은, 디귿, 시옷, 지옷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버들에다가 나무가 결합했고요. 바늘에다가 질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한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합성어 예시 하나, 그리고 파생어 예시 하나가 나오고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발등이나 철새 같은 경우에는 발 뒤에다가 등, 디귿이죠. 철 뒤에다가 새, 시옷이죠. 그러면 이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 것처럼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의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의문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즉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야. 용어는 무조건 탈락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즉 보통은 명사의 경우지, 이 체언의 경우에서는 수의적인 탈락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을 탈락의 내용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반영되는 경우에 리을 탈락이 나왔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히읗 탈락과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있다는 거지. 자, 먼저 하니까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센 소리 대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이네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즉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 조사나 어미나 접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1학기에 의문의 변동할 때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나 또는 여기처럼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즉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히읗이 탈락해.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얘들아. 선생님 탈락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의문 변동 현상은 우리가 발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표기에는 있을지언정 발음에선 탈락한다는 거지. 이때 히읗 탈락은 만화와 같이 히읗이 겹받침의 일부에 있을 때 뒤음절과 연음되는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겹받침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자음군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음절과 연음돼. 그래서 뒤에도 여기도 어미가 오고 있거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지. 또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은 하니까 여기서 먼저 얘기했으면 두 번째로 또한 얘기하는 거지.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은 히읗과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이 지읒이 만나서 거센 소리인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조치와 같이 형용사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품사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지금 같이 내용을 정리해 봤으니까 우리가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집에 삽니다 해서 형태수 분석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간이 살다잖아.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의 평사형 종결함인 비읍이 나왔지? 그 다음 마오는 말다에다가 오가 결합한 경우지. 그리고 화살은 활에다가 살이 결합한 경우지. 그럼 여기서는 용언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현상이고 규칙 활용이고, 여기에서는 활살이라고 해서 명사에서 일어나는, 즉 합성어를 만들 때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조은의 경우에는 표기에는 탈락하지 않았지만 이때 은이 어미잖아요. 그래서 표기에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있지만 발음에서는 탈락한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히읗 탈락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국화에서도 이거 품사 명사잖아. 앞에 예사소리가 오고 뒤에 히읗이 와서 거센 소리인 키읔으로 축약되고 있어. 따라서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네. 자, 그럼 결론. 이 세 가지는 뭐다? 표기에 반영한다. 유음 탈락이니까 이 두 가지는 표기에 미반영한다. 왜? 히읗 탈락과 거센 소리 대기니까. 그럼 지문 내용 정리 끝났어. 그럼 이제 선택지 봐야 되겠지? 자, A는 살다 어간 살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라고 했는데 지금 어미 우리가 분석했다시피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 따라서 틀린 선택지 정답은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그다음 2번. 말다의 말에 어미 오가 결합하여서 오 맞고 얘를 탈락한 것도 맞죠. 두 개의 어근이 활과 살이 결합했으니까 합성어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 중에 활과 살 중에 하나가 접사였다면 이 선택지는 틀리게 되겠지만 합성어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시오답해서 리를 탈락하는 경우 맞고요. 자, 조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발음형도 지금 이미 보기에 제시되어 있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어는 어간 뒤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미가 지금 결합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이가 국화로 발음되고 있지. 예사소리가 기역인데 그 뒤에 오는 히읗과 만나서 축약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법 문제, 오답률 탑 문항의 10위였던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장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 파트 구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의외였던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의문 변동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했어? 문법 요소 했잖아. 근데 이 문법 요소를 잘 복습이 안 됐는지 아니면 까먹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오답률에 올라갔다는 점이 선생님이 약간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문법 공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2학기 때 문법이 중세문법하고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중세문법의 경우 특히나 현대문법의 것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문법의 의문과 중세문법의 의문, 또 현대문법에서 문장과 중세문법의 문장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알고리즘처럼 생겼어. 먼저 탐구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특수어휘가 맞느냐라는 거야. 자, 우리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서 시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 어휘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1번과 2번이 아니고 3번으로 써 높였니?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라고 하면 여기가 3번이 되는 거고, 아니면 주체 높임이 있기는 있는데 그치만 이 중에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높였다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봐야 되니까 먼저 문장의 주어부터 찾아볼 거야, 얘들아. 자, 주어를 보시면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이 문장의 서술어가 뵙다하고 나누다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뵙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형이고요. 나누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형이야. 그 다음 여기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하면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서술어가 그가 주어가 그가 되겠지? 그 다음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세요 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청자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옷을 입는 거니까. 그 다음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 쓰다라고 하는 것의 서술어 대응하는 주어는 동생이죠. 그 다음 마지막 주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할머니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주체 높임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주체 높임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면, 자, 이 1번에서는 뵙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통해서 특수어를 통해 고모를 높이지만 형은 높이지 않아. 자, 그도 높이지 않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높이고요. 동생에 대해서 높이지 않고요. 할머니에 대해서 높입니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에 대해서 판단해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답하는 과정이니까 객체 높임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객체 높임의 경우에 여기서 고모라고 하는 목적어를 특수어휘인 뵙고로 높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객체 높임 없죠. 그 다음 여기서도 객체 높임 없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사어에 대해서 깨라고 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썼단 말이지. 그 다음 이 5번에서도 객체 높임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 높임을 한번 볼 거야. 청자를 높이는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상대 높임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서 상대 높임 없죠. 종결어미 봐주시면 되니까. 여기 하십시오체니까 있어요. 여기 해요체니까 있고요. 여기도 해요체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주체 높임 중에서 수단이 뭐냐라는 것을 판단할 거라고 했지. 그러면 3번하고 5번 한번 볼게요. 3번에서는 입으셔야 라고 하는 것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입다에다가 의시에다가 어야가 만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 반면에 여기서는 주무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은 주무, 시까지가 어간이고 의문형 종결어미가 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특수어휘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게 3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연결이 된 거야. 그 다음 나에서는요. 주체 높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이 주격 조사나 아니면 선어말 어미로서 높임이 실현돼야 돼. 자,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로서 주체 높임이 실현됐지.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객체 높임만 있을 뿐 주체 높임이 없으니까 잘못 들어간 경우라고. 그리고 가의 경우에는 주체 높임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때 주체 높임이 없는 경우니까 XX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법 문제인 15번. 중세 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답률 7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아직 2학기 때 내신에서 중세 문법이나 고전 시가를 많이 공부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중세 문법은 항상 어려워합니다. 자, 15번.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예문부터 먼저 볼게. 부태 앉으시니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부태를 형태소로 분석해 볼게요. 부텨라고 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에다가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만난 거지. 그리고 앉으시니는 앉다라는 어간에다가 뒤에 의시라고 하는 매개모음 아래아를 가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다가 연결하면 니가 결합한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볼게. 부태를 보니까 현대국어와 다르게 주격조사가 이렇게 생긴 형태가 이 형태가 쓰였다. 근데 현대국어는 여기 현대어 풀이에 나와 있다시피 가라고 하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현대국어에선 가가 오지만 과거에는 이 모음이 왔죠, 얘들아.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지. 자, 2번 앉으신이를 보니까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를 하고 있구나. 즉 연처를 하고 있지. 여기서 마지막 음절의 종성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국어는 그렇지 않고 끊어적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봄이 웬는 말리에 나그네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기도 끊어적기로 바꿔줘. 그럼 봄에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격조사냐? 현대어에서 봐주시면 부사격 조사지. 그러니까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는 거야.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그러면 3번 선택지. 봄에를 보니까 현대국어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관형격을 뭐라고 고쳐야 되겠어, 얘들아? 부사격이라고 고쳐야 되겠지. 사실은 이거는 중세 문법의 탈을 쓴 현대 문법 문제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볼 수 있느냐?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자, 뒤에 것도 볼게요. 고기가 뛰노니 해 매해 비치했도다. 자, 그럼 여기서 뛰노니의 경우에는 이 뛰다에서 비읍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비읍 계열 합용병서이자 어두잠군이 쓰였거든요. 그러면 4번 선택지. 현대국어랑 달리 초성에서 2개 이상의 초성이 발음이 나는 어두잠군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적절한 선택지고요. 자, 마지막 뇌해를 보자는 거야. 그럼 뇌해가 뇌 히읗 플러스 에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산이라는 건 한자어야. 그리고 매라는 건 고유어야. 그래서 매산자가 있잖아. 그래서 고유어 뒤에다가 부사격 조사 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니까 이때에도 부사격, 이때에도 부사격이지만 얘는 장소 공간을 드러내고 얘는 시간, 시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용법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때에 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히읗을 끝에 달고 다녔던 애들, 이런 걸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5번 선택지, 현대국어와 달리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는 체언이 매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매는 품사적으로 명사니까 적절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라고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독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기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기형 문제 상당히 어려워하죠. 지문의 내용을 잘 구조화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기에 A와 B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뭐 이것을 붕괴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 이것이 증축에 해당한다, 증축에 해당한다, 신축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축한다면, 개축했다면 이란 얘기가 나와. 그러면 각 이러한 건축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지문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건데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허가 요건을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금지가 해제되어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하는데 지금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관형절을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이라는 관형절이 대지를 꾸며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땅이라는 개념이랑은 달라. 지금 우리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는 일상의 용어랑 다릅니다.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게 뭐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한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자, 대지 하나당 하나의 지번이 있대. 그 땅의 번호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한대요. 일반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괄호 열어보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괄호 닫아보자. 5가지의 유형이 있대.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2문단, 3문단에서부터는 건축의 유형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아야 되겠지. 자, 먼저 신축이라는 게 뭐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나왔지? 건축물이 없었는데 건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신축이라고 한대. 근데 이때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괄호 열어봐. 이것이 어딜 꾸미냐? 나대지를 꾸며. 얘들아, 나대지가 뭐지? 라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휘풀이 없거든. 나대지에 대한 개념이 관형절로서 정의되어 있는 거야.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대지라고 하는 거고, 또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나, 저기 보세요.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이 무엇이냐면 해체하는 거야.
그리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것이 뭘 꾸미냐? 멸실을 꾸미는 거지. 이 해체 또는 멸실로 인해서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대지, 두 번째 전부 기존의 건축물이 소실된 대지. 근데 소실된 대지의 원인은 뭐가 있다? 첫 번째 해체, 두 번째 멸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런 걸 신축이라고 한다는 거지. 전부 소실된 경우에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경우가 라고 이야기를 하네.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자, 이따가 개축이나 재축에 대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얘기할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읽어봐야 알 수 있겠지.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하지. 그럼 보세요. 전부 소실될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였지. 첫 번째 해체, 두 번째 멸실. 해체나 멸실일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라 뭐일 가능성이 있어? 개축이나 재축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나대지일 경우에는 무조건 신축이 된다는 거야. 자, 한편, 그러니까 흐름 바뀌었죠?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형절로 꾸밉니다.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겠지? 그것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 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에 해당한다. 어떨 때에도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도.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하니까 나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한대. 건축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럼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 위에서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개축이나 또는 재축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증축에서도 규모를 다룰 거라는 거야. 자, 건축 면적 끊어.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된다. 괄호 닫아보자. 자, 이 중에 층수, 높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요.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념 정해줄 거라고. 건축 면적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에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자, 지하 안 됩니다. 지상이어야 되고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한대요.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개념정이 나왔지. 이때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 그럼 경우가 몇 가지가 있네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끊어주자.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끊어주자.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등 괄호 닫아보자. 자, 그럼 먼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래. 그러면 건축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얘들아. 그 다음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는 높이만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미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니까 다시 말해 나대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나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부속 건축물 또는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아까 위에 잠깐 볼까? 여기서 신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된 용도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였어. 그러면 부속 용도만 있는 대지와 여기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지 종류 자체가 달라, 얘들아.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만을 깎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하에 있던 게 지상으로 노출되게끔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증축에 속한다. 또한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그럼 보세요.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중에서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결국 뭐라는 거야? 높이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2-1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2, 3에는 안 나왔지만 층수를 높이는 경우야. 그럼 여기 보시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한편 하니까 흐름 바뀌죠. 냉난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냉난방하고 급수는 어떠한 용도로 쓰이냐?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비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냉난방하는 시스템 달았다고 해서 증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해체라는 거 아까 건물주 의사에 따라서 건물을 허는 거라고 했어. 그 대지에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것을 세우는 것을 얘기한다. 자, 해체한 다음에, 해체는 전부나 일부일 수 있는데 전부나 일부를 해체한 다음에 그 이하인 거니까 얘들아,
동일한 것도 포함되는 거야.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때 일부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가로 받아보자. 4가지 나왔지? 그 중에 3개 이상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지.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자, 건축물의 위치 이동해 또는 구조를 변경해 이런 것도 개축에 해당해. 하지만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동수를 늘린다고 해서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뭐가 늘어나야 돼?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단위 연면적이나 건축 면적 등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 재축이라는 건 뭐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번엔 멸실됐어. 저기는 해체지? 이건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헌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게 해당된다면 여기서는 멸실이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야. 그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연면적의 합계가 무엇이냐면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연면적이라는 거는 모든 이 층수의 합이라고 했잖아. 바닥 면적의 합. 그 바닥 면적의 합에 모든 건축물을 다 더해. 그래서 동정 규모 이하여야만 한다. 더 크게는 못 한다. 동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하나는 자, 동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층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층고를 높이거나 또는 건축물의 높이 자체를 높이는 것은 어느 하나는 초과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2개 이상 허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전이란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거. 이전은 도시개발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에다가 옮기는 걸 얘기해. 그래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이 뭐냐면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든. 그거를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최하층 바닥이나 5개 계단 같은 것들은 이런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다시 말해. 철거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위해가 된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조 건축물과 다르게 조립식 구조인 괄호 열어보자.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립식 주택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3층짜리 건축물을 모두 부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3층짜리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A씨가 자기 거를 모두 부수었다고 했잖아. 왜? 내가 새로 짓고 싶어서. 그럼 이거는 멸실이 아니라 해체에 해당하는 거지. 해체.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에다가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라고 이야기하네. 근데 각 층에 층고를 높였대요. 그리고 층수는 원래 3층이었는데 층수는 낮아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층고는 높아졌고 층수는 낮아졌고 여기서 연면적을 계산하잖아. 그럼 2층이고 한 층당 500제곱미터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라는 거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때 건축물을 새로 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새로 축조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축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니야.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층고를 기존 건축물보다 높여 지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층고를 높였지.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3층짜리 건물을 이게 똑같은 높이인데 이렇게 2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줬다? 얘들아, 건축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지문에서 나와 있었던 거는 층고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여기서는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같은 것들이 문제거든. 근데 지금 연면적은 심지어 줄어들었어. 그리고 건축 면적은 똑같아. 지상층의 최대 규모인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그러니까 늘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A가 새로 지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 관리.
이 주된 건축물을 관리하려고 같은 대지 안에다가 경비실, 이러면 부속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잖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미 기존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주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면 신축이겠지. 자, 그 다음 3번. B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B는 한 대지 내에 연면적이 약 400제곱미터이면서 형태가 동일한 두 개의 동의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두 개의 동이래. 그래서 연면적이 각 400제곱미터인 게 두 개 동이 있으니까 총 연면적은 800제곱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B가 A처럼 이거를 다 부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서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대. 그런데 지진이 발생해서 기존 건축물이 모두 붕괴되는, 이번엔 멸실의 상태인 거야. 멸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부수고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900제곱미터인 한 개 동의 건축물을 축조했잖아? 그러면 기존에는 800인 거잖아, 연면적의 총합이. 근데 만약에 900제곱미터로 바꾸잖아? 그러면 신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늘어났냐 줄어드냐가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전부 부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해체 상황이라는 거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잖아. 그리고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900제곱미터인 한 개 동이니까, 얘는 두 개 동이니까 800, 얘는 한 개 동이니까 900. 그래서 이걸 축조했다면 신축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B가 붕괴된 기존의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700이니까 줄어들었죠. 이것은 건축물로 재축을 한다면, 이번엔 재축이야 얘들아. 층수와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세 개 동으로 축소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이때 연면적, 층수, 높이인 거잖아. 근데 이때 동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초과시킬 수 있다고 그랬거든, 재축하려면. 그러면 층수는 이하, 높이도 이하야. 그러면 뭐는 우리가 늘릴 수 있어? 동수는 늘릴 수 있잖아. 그래서 기존에 두 개 동인데 세 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개축했다면, 자, 이번에 개축이래. 자, 같은 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다른 위치에, 자, 같은 대지이지만 다른 위치래.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개축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서는 독서 볼 건데요. 이 독서에서 27번이 무려 2위의 오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8번이 5위, 68.1%, 29번이 4위, 그 놀랍게도 30번이 오답률 1위, 83.7%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래서 찍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문제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할게.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네.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해.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해.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 예를 들면은 눈처럼, 눈은 정말로 고차원적인 생체기관이란 말이야. 이것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돈킨슨이라고 하는 진화론자의 이제 일종이라 볼 수 있겠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자, 우리 지금부터 불가능산이라는 것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그것은 실제로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빗댄 거라는 거지. 이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게 우리의 눈인데, 즉 고도로 진화했는데 라는 얘기인 거야.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우연이긴 우연인데 단숨에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한 번에 진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인 진화 과정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문단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하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는 눈의 진화 과정을 볼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단계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넘버링 할 거예요. 불가능산의 밑자락은 다 비유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첫 단계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가진 자 1단계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 이것이 눈의 첫 번째 진화 과정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가진 것은 뭐였냐?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 또는 거머리의 피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세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1단계야 얘들아. 자, 그 뒤에는 다마 표지야. 이제 2단계가 온다는 거지.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광세포야. 2단계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라는 거야. 근데 이 광세포의 기능이 뭐냐면 광자를 포획하고 그 광자의 포획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광세포라는 거지. 이것이 점점 늘어나. 그런데 이 광세포 자체는 동물에게 하는 역할이 또 뭐냐?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 그럼 보세요. 아까 앞에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자,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니까 이것이 광세포야, 얘들아. 존재 유무를 감지하는 거. 근데 이 광세포가 희미하게 조금 있었는데 그 광세포가 2단계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지. 광세포의 기능, 빛의 유무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는 일단 광세포만으로는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빛의 방향 또는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한쪽 면에는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광세포가 왜 그러냐?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투과되지 어느 쪽으로 빛이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반드시 안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과관계에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는데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쪽의 곡면에는 광세포가 있기는 있대. 광세포가 곡면이 되어서 그 곡면의 뒤쪽에 한쪽에는 안막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오목한 눈이다. 이게 3단계야. 자, 1단계는 단세포의 피부 조직에 있는 유무를 희미하게 감지하는 거, 2단계는 광세포가 늘어나는 거, 3단계는 그 광세포가 곡류를 가지면서 안막이 한쪽에 있게끔 만든 거. 그럼 이때 오목한 눈은 뭐가 가능하냐면 대상의 형태와 빛의 방향까지도 가능한 거야. 반대로 광세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뭐만 가능하냐?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 대합이나 갯지렁이 눈, 예를 들면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이 3번 눈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해. 그럼 이게 문제지. 그럼 다음 단계 4단계는 뭐겠어? 하나의 상이 형성되는 쪽으로 나아가겠지?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가정을 해.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와. 그럼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 하나의 상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내지 못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1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이 오목한 눈 쪽으로 이 뒤에는 안막이 있을 거야. 당연히. 이거는 광세포들이고. 그럼 여기에 빛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에 때문에 상이 무수히 많은 상이 맺히니까 하나의 상으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할 때 도립상 몰라도 당황하면 안 되더라. 상하가 뒤바뀐 것을 도립상이라고 하는구나. 그것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하나의 상이 제들아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 그러면 변화 과정이 뭐야? 빛의 유입구를 좁혀나간다고. 그럼 오른쪽에 그림 볼까? 빛이 유입되는 곳이 좁혀졌잖아 지금. 기존에는 이만큼의 빛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림에서. 여기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빛의 유입구가 정확히 말하면 요만큼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의 상이 맺혀질 때까지 점점 여기서 어떻게 좁혀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전복이나든가 아니면 고동의 눈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은 눈,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 그리고 또 하나 더
앵무조개라고 하는 것에 다 조개의 종류죠.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핵심은 뭐야? 빛의 유입구가 좁아졌다고. 그래서 매우 좁아져서 결국에 바늘구멍처럼 되어버린 눈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4단계였어요. 자, 그러나 하면서 또 나와. 계속 이제 문제 해결,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의 유입구가 지금 좁아졌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미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 당연한 거겠지? 빛의 유입구가 좁아지면 당연히 유입량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문제 첫 번째, P1. 또한 하면서 나열관계.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빛은 이러한 회절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야. 회절 현상의 개념적이야. 이 회절 현상은 상이 흐릿해진다고. 근데 빛의 유입구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안 돼. 왜냐면 유입구를 넓게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상이 맺히지 않고 무수히 많은 상이 맺힌다고 했잖아. 하나의 생을 맺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좁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 아주 밝을 때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는 회절 현상이 심화돼. 상이 뿌옇게 돼. 흐릿해진단 말이야.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해. 딜레마네. 바늘구멍 눈이 특히 이런 상황을 가지게 되거든. 아까 앵무족의 눈이 이 빛의 유입구가 상당히 좁아서 바늘구멍만 해졌다 했잖아. 그런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 이때 두 장점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상만 맺는 거. 그리고 다소 어두울 때도 인식하면서 회절 현상도 없는. 선생님 세 개인데요 하시면 안 돼요. 끊어서 이럴 때 넓게 했을 때 그러니까 좁을 때의 장점과 넓을 때의 장점 이 두 가지를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서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것이 경제학의 딜레마잖아. 그래서 이것을 광자 경제학이라고 일컫는데 얘들아. 자,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줘. 그럼 보세요. 회절 현상이 상이 흐릿해지는 거라 했잖아. 근데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볼록 렌즈 모양의 어떠한 물질이래. 이게 우리가 이따 나오는 수정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는 일단 넓혀. 근데 빛의 유입구를 넓히잖아. 그럼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이 빛의 유입구가 넓혀지면 여러 가지의 무수한 상이 많이 맺힌다고 했잖아. 그래서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지. 빛의 유입구를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라는 게 다섯 번째 단계라는 거야.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했어. 그럼 아까처럼 계속해서 도립상을 이뤄. 상하가 역전돼. 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왜? 넓혀졌잖아, 유입구가. 그럼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망의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이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했어. 왜? 유입구 넓혔으니까. 또 두 번째 문제. 빛의 유입구를 넓혀서 회절 현상을 감소시켰어. 그러면서 수정체까지도 끼워 넣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산에 자리하고 있는, 즉 진화의 최종 단계인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럼 척추동물은 이렇게 수정체 눈을 가지는구나. 이때 이 중에서도 어류나 파충류 등은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 척추동물의 예시야 얘들아. 그리고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여. 그럼 보세요. 여기서 끊어주자. 수정체 위치를 왜 이동시켜? 굴절률 조정하려고. 수정체 두께 왜 조절해? 굴절률 조정하려고. 그래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잖아? 그러면 얻는 효과가 최종적으로 대상과 거리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하나씩 가볼게요. 자, 27번 문제. 윗글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 되게 어려웠다고 느낄만 해요. 왜냐면 대놓고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라면 이 전개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읽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신선한 유형이에요. 자, 1번. 오늘날에게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끊어주자. 발견이 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발견이 되지 않는 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지. 그 다음 2번.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이 나왔단 말이야. 1부터 5 유형까지. 그리고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내게 된 원인을 파악하면서 읽었다. 답 2번이겠지? 3번. 광세포와 빛의 관계를 중심으로 끊어주자. 생명체의 눈이 불가능해 산의 최종점에 올랐어 얘들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다음 4번. 고차원적인 생체기관이 눈이잖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긴 한데 완만한 누적이야 라고 보는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의 입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 5번 선택지.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가는 원리를 끊어주자. 자, 5번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얘들아. 수렴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모인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다양한 생물종별로 다양한 단계의 눈이 있었지 고차원적 눈이라는 수정체 눈의 5단계로 다 모이는 거 아니었잖아. 앵무족에는 몇 단계, 단세포는 몇 단계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라고 했는데 시간의 흐름은 진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수렴이 틀렸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내용 일치, 아주 단순한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틀릴 게 아니었는데도 틀리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 자, 1번.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서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요. 이게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인 거지. 자, 2번. 리처드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에 천천히 오르는 것에 비유했죠. 3번. 눈이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요.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가 있고 거기에 희미한 그런 존재 감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빛의 유무만 판단할 수 있죠. 이게 1단계였어. 앵무족의 눈은요. 갯지렁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의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앵무족의 하나야. 근데 갯지렁이는 무수한 상이거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 5번.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정체 두께를 변화시켜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자, 보세요. 포유류는요.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거 맞아. 근데 이 변화시킴으로써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거 맞는데요. 이것이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포유류 눈은 이미 5단계인 수정체 눈이기 때문에 수정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빛의 유입구는 늘어났어. 그리고 나서 어류는 수정체 위치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포유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동물의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인과관계가 틀렸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특히나 이런 과학 지문에서는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역전시키는 오답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볼게요. 광자경제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봐라. 자,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회절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빛의 속성은요. 바늘구멍 빛의 눈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히지 못하는 거지. 좁히면 좁힐수록 회절 현상이 심화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과관계 틀렸죠? 정답은 1번.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빛이 굴절되는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 그러면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 해결해. 왜? 수정체를 눈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3번.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자, 바늘구멍 눈은 하나의 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는 대상을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게 딜레마고 그것이 바로 지문에서 얘기하는 광자경제학이 되는 거지. 자, 4번.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끊어주자.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 첫째, 밝지 않은 곳에서도 대상을 잘 인식할 수 있어. 둘째, 회절 현상이 적게 일어나. 그리고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야? 상을 하나만 맺게 만들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게 했으니까 수정체는요. 2번 선택지랑 마찬가지 내용으로 바늘구멍 눈의 한계를 해결한, 광자경제학의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요.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 데 제약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건 넓히는 거잖아. 근데 넓히는 것은 일시에 많은 상이 맺게 만드는 부작용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약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판왕 문제를 볼게요. 사례 적용을 이제 해보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갑각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연립상 겹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연립상 겹눈에는요, 두 가지 원리가 되어 있어. 첫 번째, 오목한 눈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변형돼서 적용돼 있고요. 또 하나 더,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용하여서 결론, 정립상을 만든대. 정립상이 뭐야? 도립상과 달리 상하가 뒤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여기를 볼록한 표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 이게 다 관이지. 각각의 관은요,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지고 있어. 지금 이게 난눈이래, 난눈.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가 눈, 요거 하나가 눈, 요거 하나가 눈이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하나의 눈이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만큼의 유입구, 이만큼의 유입구, 이만큼의 유입구를 가지고 있잖아. 굉장히 좁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난눈인데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대.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게 이 관과 일직선상에 있는 부분, 여기. 이 관과 일직선상에 있는 부분, 여기. 얘만 망막에 맺힌대요.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져 있고요. 또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그러면 각 난눈에마다 수정체가 있고 각 난눈마다 망막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난눈이 무수히 많으니 당연히 볼록 렌즈, 즉 수정체 역할을 하는 것과 망막도 무수히 많겠지. 그런데 각 망막에 맺힌 상은요, 무시되고요.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된대. 빛의 양이 적을 거 아니야. 왜? 굉장히 좁은 빛 유입구니까. 근데 걔만 기록된대.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 각 난눈마다 다르게 들어오지? 그걸 통해서 각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잖아? 그러면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바늘구멍 눈의 원리답게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네요. 근데 오목한 눈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을 여기를 이렇게 상에 맺히게 하려면 한쪽은 어때야 되더라? 한쪽은 안막이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한 거지.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빛의 유무 판단할 수 있지. 그리고 관측 대상의 형태, 상 파악할 수 있지. 그러면 연립상 격눈의 관세포는요, 투명하지 않고 한쪽이 안막이다라는 거를 이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고 오목한 눈의 원리라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어. 적절한 선택지. 2번. 연립상 격눈은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끊어주자. 여기까지는 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대로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에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까지 괜찮잖아. 그런데 오목한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되겠군. 자, 지금 빛의 양에 대해서 언급해. 근데 빛의 양은요, 오목한 눈이든 아니면 연립상 겹눈이든 간에 뭐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빛의 유입구의 너비에 연관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난눈들은요,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다고 했어. 오목한 눈은 넓어서 그것을 좁혀가지고 나중에 바늘구멍 눈이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립상 격눈이 오히려 더 적은 양이야. 인과관계가 없어. 야,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있다는 사실과 이 광세포 때문에 이 빛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무관하다는 거지. 광세포는 일단 들어온 빛의 양을, 유무를 측정하는 거지, 이 빛의 양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유입구예요.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야.
그런데 아마 시간 내에 정보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연립상 겹눈으로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서 끊어주자. 분리 공급됐다고 했지.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이 있지. 그러면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하고 최종적인 상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립상을 도출한다고 했잖아. 적절한 선택지. 4번 각 난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바늘구멍 눈이니까 난눈과 바늘구멍 눈은 차이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연립상 겹눈과 바늘구멍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틀리지. 왜냐하면 둘 다 전체 형상을 최종적으로는 감지할 수 있으니까. 5번 선택지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각 상은 끊어주자. 그러면 난눈에 맺힌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게끔 도립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상이야. 근데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바늘구멍 눈의 원리를 적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럼 바늘구멍 눈의 원리가 뭐야? 결국에 도립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에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독서 지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학 지문을 2개 볼 건데요. 33번부터 6위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가나의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시에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화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극복하고 싶은 의지,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대요. 자, 가는 화자가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린대요. 그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요. 한편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 자연물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자, 그럼 이제 우리 가 나를 한번 봐야 되겠지.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가 그 장만영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죠. 돌담을 돌아가잖아? 그러면 바다가 소리쳐 부르는 것 같아.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반복하죠.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얘들아, 이거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삶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이 삶의 상처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물방울, 그리고 이 뒤에 짙은 커피처럼 굉장히 쓰고 차갑다라고 이야기해. 너무너무 차갑고 너무너무 쓰다라고 촉각하고요. 미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랬어.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과거 고향. 고향의 숲이, 언덕이, 자, 숲, 언덕, 들, 시내가 어떻대요? 그립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라고 이야기해. 어릴 적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이 과거의 삶의 기억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것 같다.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그러니까 바다가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다가 만약에 어머니라면 가정하면서 생각해 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즉 다시 말해 이 바다는 화자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공간이니까 과거를 회귀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안기어 날개같이 보드러운 그 바다의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대. 수평선 아득히 나얼거리는 은색의 향수, 과거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꼬매, 집어.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그 이상적인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나 작품을 볼게요. 자, 나 작품은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인데 이번 9월 학평에 고1, 고2 모두 현대시가 조지훈 시인의 작품이 나왔어. 조지훈 시인은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직유법이지? 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자연물 뭐야? 해바라기라는 거야. 해바라기는 햇살을 향해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서 그 속에 맑은 넋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가시밭길이라는 삶의 고통을 넘어서 극히 웃는 한 송이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눈물의 이슬,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에 웃고 결국에 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꽃처럼 살아야지. 따라서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내가 받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지. 자, 괴로움의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답다. 즉 우리가 괴롭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아름답게 넘기면 바로 고난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사람에게만이 마음나라의 밝은 빛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해. 푸른 하늘로 반복 항상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종달새처럼, 자, 종달새도 자연물이지,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높은 넋을 살게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3번 문제 아까 복이 있었지?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자, 1번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 괴로움과 슬픔을 언급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선생님 아까 생활이 차갑다 또는 괴로움과 슬픔을 다 세묻혔었던 거 기억하시죠? 상황이 부정적이다라는 거랑 연결되는 선택지야. 적절하고요. 2번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끊어주자. 바다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고향과 어머니를 떠올리잖아. 소중했던 추억. 그래서 화장했던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해상 매개체다. 3번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 것은요. 화자가 추억을 이 향수를 되새기면서 이 찢어진 것을 꼬매는 거잖아. 그러면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한 선택지. 그 다음 4번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끊어주자. 자, 지금까지는 이 앞에 내용 다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어야지 여기가 먼저고 선, 눈물의 이슬을 받는다는 것이 후 관계잖아. 근데 꽃은요, 눈물의 이슬을 받아서 웃은 거야. 그래서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 내용이잖아. 자,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서 그윽히 웃고 피어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선후관계 역전이죠. 그러니까 틀렸음. 정답은 4번. 그거랑 별개로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5번 선택지. 나에서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지? 그것은 고통을 수용해야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극복 의지적 태도.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44번에 오답률 9위인 61.4%, 61.2%의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이 내용은 어려웠다기보다 마지막 문제에 좀 가까워서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자웅의 구술이라고 하는 소재랑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할 때 정답만 좀 살펴볼 건데요. 4번 선택지 서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혼 상대로 나는 왕혜란이랑 결혼하겠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런데 서공자와 왕혜란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에 왕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랑채에 나아가 서공자를 향해서 너는 만약에 자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여기다 정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조롱하지 마. 나는 좀 이렇게 미덥지 못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부모님께서 이 구슬을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모니가 해줘서 석파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가 퍼뜨려져 가지고 너한테 내가 놀림받는구나 하니까 왕공자가 구슬 자웅을 내어놓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널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걔도 이렇게 구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구슬이 있었을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 여동생은 괜찮은 애니까 내가 좀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서공자가 신기하게 여기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나는 지금 부모님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소식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까 문제에서 4번 서공자는 내 정혼 상대가 이 구슬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는 부모님의 말을 완벽하게 믿고 있지는 않으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더군다나 자기의 왕공자의 여동생인 왕혜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었으면 잘 읽었을 수 있을 문제인데 인물 파악이 고전소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풀려면 현대소설보다 안 풀리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학기 국어학습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으실 텐데요. 이 중간고사 파트에 9월 학평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문학이 반영된다거나 또는 독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에 고전문학과 그 다음에 중세문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면 문법 파트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학력
학력평가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 번 풀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것과는 별도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고전문학 파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학기 때 외부 지문으로 현대시 나왔던 것처럼 2학기 때는 외부 지문으로 이제 고전시가가 나옵니다. 상당히 고전시가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안 그래도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데 이 새롭게 배우지 않은 고전시가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게 되면서 페이스가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추천하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 여름방학 때 개강을 미리 해두었던 2학기 내신 1등급을 위한 필수 고전문학 강좌를 상당히 추천합니다. 그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향가 그리고 시조 고려가요, 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작품들 연도별로 그리고 왕조별로 특성별로 주제별로 나누어 선생님 정리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 꼭 수강하셔서 이번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11월 학력평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마시고 이번에 못 봤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시고 이번 시험 잘 분석하고 2학기 내신을 잘 대비하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과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